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중앙당 옷가 선발 과정 3부를 총 합쳐서 팩트 정리 5가지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1, 2, 3부 조금 긴 내용들이었지만 북한의 시스템 그 내용들 안에는 북한의 시스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 다 올린 이후에 이 내용을 함축해서 여기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팩트를 좀 정리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 영상을 다 보신 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 1, 2, 3부에서 제가 놓쳤던 그런 조금 빈 공간되게 놓쳤던 조금 더 알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지난 북한 중앙당 옷가 선발 과정 1부, 2부, 3부를 다 보신 분들도 오늘 영상 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김정은 유고소를 겪으면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정보, 특히 김부자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팩트 정리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앞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우리가 들을 때 그 가능성, 그 실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 정리 5가지 중에 첫 번째 팩트입니다. 중앙당 옷가 선발 기준 조건 정리. 선발 기준 조건에서 1, 2, 3부에서 보셨다시피 첫째로 신분이 분명히 북한 정부 조건에 잘 맞는 집안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집안 사례였죠.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기에 외놈 순사 때려 눕히고 소련으로 건너갔다가 광복 이후에 돌아오신 그러한 집안 과정의 배경,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 당시에 치안대들이 공산당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끌고 가서 총살을 시켰던 그러한 집안 배경, 이러한 외가와 친가의 배경이 바로 저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학생생활 기록이 비록 모범적이진 않았지만 저의 독특한 기억력, 지형을 잘 기억하고 한 번 간 길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러한 독특한 기억력으로 해서 중앙당 옷가와 경찰청국이 저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중앙당 옷가에 선발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가정 배경에서 선발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자 과정에서 저희 친가 쪽에 벌써 사촌 3명 중에 고모딸이 유일하게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 생활 기간이 모범 기록이었으며 그 모범 평가 기준으로 해서 오직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인간 로봇처럼 김부자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우선으로 선발된다는 점을 보시게 되면 북한의 선발 기준 조건을 잘 알 수 있겠죠. 또 그 3명 중에 유일하게 고모딸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지금 현재 모범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조건도 상당히 그에 비례해서 맞췄을 때 3명 중에 가장 유일하게 고모딸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최종 선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3명이 다 됐으며 이 3명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는 최종 의견을 저희 할머니에게 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요 3부 영상에서 제가 그 부분을 깜빡하고 빼놨는데 어떻게 그 3명이 다 됐다는 걸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그걸 까먹었구나. 최종 선발 중에 할머니한테 이 3명 중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라고 승인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니 조언을 들으러 왔댔답니다. 중앙당에서. 그래서 이 3명 중에 어느 손자를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할머니한테 여쭤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옆에 듣다 아이고 할머니 당연히 해경이지 철룡이하고 난 말썽꾼이잖아. 제가 한마디에 그랬거든요. 그래 잘 알면서 해경이만한 게 어딨어. 니네같이 망종같이 걔가 놀았겠니? 이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때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조언에 무조건 해경이다 라고 짚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겠다, 최종 결정은 해경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당 억가 선발 기준 조건에서 바로 이러한 집안 배경, 그 집안의 출신 성분, 본인의 성장의 모범 이력,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범 생활, 이러한 바탕이 최종으로 완벽하게 그 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최종 선발의 중앙당 억가로부터 저희 고모 딸처럼 김정일 적대로 들어가는 친 김부자의 가장 근친에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 이런 조건이 바로 이번에 중앙당 억가 선발 가정 영상에서 팩트 첫 번째입니다. 다음 중앙당 억가 선발에 당선이 됐던 기록은 그 한 번으로 탈락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사람 인생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한 번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찰이 있었다는 걸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보고 5학년 때 와서 중앙당 간부가 그렇게 거진 개쌍욕을 했던 그 사건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군 입대 당시에는 치명적으로 이들의 영향이 관여가 되어서 결국은 저는 군 입대 당시에도 제 서류가 허위사령부와 정찰총국이 제 서류를 가지고 싸우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짬새기에서 국경경비 총국인 양아버지가 저를 빼낸 사건, 이런 사건을 볼 때 이 기록들은 평생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군사대학 추천도 가장 어린 나이에 빨리 갈 수 있었고 입당도 초고속으로 할 수가 있었죠. 군사대학을 제가 20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군사대학 졸업해서 입당을 21살에 했고요. 군 장교 시절에 8.15 훈련소에 배치돼서 군단 간부가 저를 관리해줬다라고 하니 어떤 형식으로 관리해줬는지 조금 더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8.15 훈련소 군단 간부가 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말씀드린다면, 북한군이라면 우리 기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최장 10년이라는 군사복무가 있습니다. 그 최장 10년이라는 군사복무 기간에 정말로 고향에 한 번도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장교들도 휴가를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잘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휴가 갔을까요? 1년에 2번 무조건 휴가 갑니다. 그것도 군단 간부부에서 출장 증명서가 청명, 한식이죠. 부모님 산소에 가라고 청명 때 한 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추석 때 한 번 내려옵니다. 이렇게 1년 2번 무조건 봄하고 가을에 제 출장 증명서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것도 여단에서가 아니라 군단에서. 그러면 중대 일반 장교들, 소대장 출신들의 이런 장교들이 출장 증명서를 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출장 증명서를 먼저 내려면 먼저 중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대대에 보고합니다. 대대에서 다시 여단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단에서 승인해서 원래 여단에서 증명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단, 대대, 중대 다 무시하고 군단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이것이 제가 관리받았다는 증거이고요. 또 두 번째 증거가 하반신 마비, 두 번째 하반신 마비, 열병식 훈련으로 통해서 제가 하반신 마비 2번을 겪었다는 얘기는 이미 방송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반신 마비가 바로 8.15 훈련소에 배치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때 당시 하반신 마비였던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군단 병원에서 단독 치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이후에도 다시 재활치료라는 걸 더 보내기 위해서 군단 간부부가 쌀하고 기름, 차량까지 직접 대서 저를 황해남도 달천요양소에 저를 보냈습니다. 온천요양소입니다, 거기. 그래서 특히 자골신경통, 이거 관절염 이런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 온천요양소로 북한에도 유명한 요양소입니다. 일반 장교들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아마 북한 군 출신들은 알 겁니다. 아, 그 정도면 정말로 관리 따로 받은 거구나. 더군다나 군단 간부부에서 최종적으로 저를 관리하다가 결국은 제가 건강 때문에 끝내 의가사 제대에 신청을 하게 되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군단 연유창 보위대장 자리를 맡긴다는 거는 한 개 군단의 연유를 통째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아무한테나 정말 쉽게 못 맡깁니다. 결국 8.15 훈련소에서 연유창 보위대장으로 저를 맡기려고 하다가 이군단 지구사령부 사건이 일어나면서 탄약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신국 산하 교도여단 탄약관리 보위대장으로 저를 옮겨놓은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닌 거죠. 탄약고 보위대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보이브 스파이를 했다고 했죠. 보이브 스파이도 여러가지 보이브 스파이가 있습니다.
정보원으로 그냥 활용하는 사람들, 정보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들만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등급이었냐? 저는 정보원이 아니라 완전한 스파이였습니다. 어떻게? 실직 각서를 쓰고요. 그 각서를 김일성 초상 앞에서 읽습니다. 당에서 준 임무, 보위부와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해서 철두철미한 비밀 보안을 유지하며 그 업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안고 가고 부모, 형제, 남편, 자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10손가락 선지장을 누릅니다. 보이브 스파이를 했다는 분들도 이런 선지장을 누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나 다 누르게 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제가 다뤘던 보이브 일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 그 안에서 정치와 행정과 후방과 모든 문제가 저한테 다 들어오는 압박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경력들이 결국은 나중에 시집간 후에 리당과 리보이부의 관리 대상이 겸 또 관찰 대상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다시 섭외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그 과정에 저희 시부모가 오해하는 일, 저희 남편이 오해하는 일까지 발생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농촌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서 있는데 리당 비서가 와서 시아버지 쳐다도 안 보고, 시아버지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그 마을에 지주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마을에 시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관리연장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리당 비서가 이 사람을, 저희 시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고 저보고 잘 있었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그리고 돌아서서 시아버지한테 부모도 없는 며느리인데 잘 돌봐주라고 거진 지시 내리고 갑니다. 기분 좋았겠어요?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전 리 당원들이 리당 그 회의장에 다 모이게 되면, 남편하고 제가 유일하게 그 농촌에서 당원 부부였습니다. 젊은 당원 부부. 20대 젊은 당원 부부가 많겠어요? 많지도 않았죠. 그 당원 부부가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하고 제 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물론 남자하고 여자라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 자리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자리는 맨 뒤쪽에 있고요. 그러한 풍경,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세면 안 된다. 여자와 명태는 두들겨 패야 된다라는 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때문에 결국 제가 겪은 것이 임신 7개월 만에 북한 남편한테서 폭행 당하였고, 그 결과로 결국 둘째 아들 출산했다가 애가 10달 만에 끝내 숨을 거두게 된 사건이 되면서 제가 끝내 문독을 떠나게 된 사연이었죠. 문독 떠나면서 제가 청진 도착해서 최종으로 이혼 통보를 하고 당적을 이동할 때 대한 걸 리당 비서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리당 비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일이 그렇게 벌어질 건 예상 못하고 사전에 시부모와 시집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실체를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알리고 우리가 더 긴밀하게 했어야 될 걸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돌려줄 수 있으니까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아니요, 다시는 그 땅에 안 갑니다. 당장 이동해 주세요. 이러고 저는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7살 때 9살 때 그 철모르던 시기, 내 기억기에 따라서 저는 움직였고, 그 기억에 따라서 결국 그 모든 기록들이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중앙당 억가라는 그러한 서류에, 내 서류에 그러한 과거 기록이 없었더라면 저는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좀 더 평범한 인생을 할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팩트 2번째, 중앙당 억가 기록은 평생 기록으로 그 사람 인생에 관여한다. 그대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기록으로 뭉쳐진 그러한 주요 인물들로 해서 북한 정부에 충성하게끔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장시키고 키우며 그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도적으로 북한 정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핵심 인력으로 키운다는 것이
팩트 두 번째입니다. 가족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앙당 옷가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될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옷가 선발 확정 후에 가족 사진들을 모두 회수해가고 친부모도 어디 가는지 먼저 연락 오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모 딸 같은 경우에도 5년 후에 결혼한다면서 나타났지만 형제 친척 누구도 동행할 수 없고 오직 부모만 불려 올라갔고, 결혼식 다녀온 이후에 고모가 그냥 딸 하나 조국에 바치시 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다녀온 후에 자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지난 3부에서 제가 깜빡하고 빼놓은 건데, 결혼 상대가 그 경호원이라고 했죠. 그 경호 틀 안에 있는 경호원과 접대부의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 경호원의 집안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호원의 집안 배경도 간단하게 그냥 할머니가 전에 듣기로는 평범한 혜경이 하고 우리 고모딸처럼 평범한 일반 충직한 당원 가족이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출신들끼리 같이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외부를 모두가 차단하고 그 안에서 오직 김부자를 위해서만 그들이 김부자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정말로 외부에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셔야겠죠? 팩트 네 번째는 순간 선발이 아닌 오랜 관찰 후 대상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눈에 지켰고 학교 졸업 전까지 지속적인 관찰을 했다는 것은 저를 통해서나 저희 고모딸을 통해서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관찰에는 그 대상자의 독특한 특기와 지능, 성장 과정의 신체 특기 등 많은 부분들이 관찰됩니다. 결국은 저희 고모딸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다른 아이들과 쉽게 놀아보지 못하고 오직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인간 로봇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 조건이 왜 나왔을까요? 이 영상 전체에서 나오는 마지막 팩트 다섯 번째. 이런 기준 조건의 이유는 바로 김부자의 경호에 충성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첫째, 외부와 단절되고 어려서 시키는 것만 잘하는 북한 정권을 위해 키워온 대상자 중 오직 김부자에게만 충성하는 인간 로봇일 수밖에 없고, 태어나서부터 그것밖에 배운 게 없고 성장해서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운 게 오직 김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충성 맹세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충성 맹세의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할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반란의 틈이 없습니다. 무엇을 반란하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오직 김부자를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교육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김부자 주변의 이런 경호 인력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김정은 유고설과 같은 고급 정보들은 경호 인력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이기보다는 북한 정부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정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함정일 가능성,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경호 인력부들인데 그들은 인간 로봇으로 반란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정보가 정말 확실한 걸까요? 김경희 사건 하나만 놓고 봅시다. 김경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북한 간부들은 몰라도 그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알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한테서 그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간부들한테는 나옵니다. 왜? 근데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김경희를 직접 보호하고 직접 경호하는 경호 인력들은 바로 저희 고모딸 같은 사람들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 중에 북한 고위급 출신들, 특수부대 출신들, 많은 출신들이 있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경호하던 사람이 탈북한 사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 경호 인력에선 탈북민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할까? 만약 그 안에서 어떠한 과오를 범하거나 무엇이 사건이 발생되면 그 안에서 사살되면 사살됐지 그들은 살아서 나오길 바라지도 못하겠죠. 북한 버이브 스파이 3년으로 활동하면서 버이브의 유도 소문과 유도 전략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나는 피부로 좀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북한 내부 정보를 우리가 다룰 때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한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다음 진짜 정보를 믿지 않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이번에 김정은 유고설로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 확신보다도 가능성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북한 중앙당 억가 선발 과정 팩트 정리 5가지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대북 정보 또 꼭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